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갈 길이 바쁜 김문수 후보, 여전히 내란에 얽매여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무력 진압에 가담했고 하나회 창립 멤버이며 전두환 신군부의 상징적 인물,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죄로 유죄를 받았던 피고인 정호용 씨를 선대위 상임 고문으로 임명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 후보는 내란 혐의자를 만장일치로 탄핵한 헌법재판소를 공산국가에 비유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란 혐의자를 적극 옹호해온 인사를 선대위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왜 내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중도층에서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오차 범위에서 접전 중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혁신당이 어디까지 확장성을 보여줄지가 초미의 관심인데 단도직입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로 국민의힘이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탄핵의 강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넘어가느냐 관심을 두실 것 같아요. 이것을 넘어가기 위한 과정들을 이번 주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자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인선을 보면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변호를 맡았었던 석동현 변호사가 선대위에 합류를 했고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불리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복당을 했기 때문입니다. 탈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입장은 이렇습니다. 필요하면 얼마든 나를 밟고 가도 좋다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탈당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도 결정은 윤 전 대통령 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제 생각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미루는 사이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을 수 있을까요? 네,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들으셨다시피 김문수 후보의 생각은 좀 다르다는 건데 두 인사의 발언을 잇따라 들어보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제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의 생각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해달라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후보가 정해지게 되면 이른바 당무 우선권을 가지게 되면서 후보 중심으로 당은 돌아가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후보의 의중을 받들어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됐잖아요. 이제 추인까지 받아서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저는 최근에 엇박자다 이런 표현에 일부 동의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정박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정현 선대위원장 또 양향자 선대위원장도 잇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관련한 이야기를 강도 높게 하고 있는데 네. 이쯤이면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후보의 의중도 일정 부분 반영돼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후보 이입에서 직접 탈당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진 못하지만 2심 전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시기는 이제 임박했다고 보고요. 그 시기가 첫 번째 이 방송 토론이 열리는 18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도 김용태 위원장은 이번 주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이번 대선이 치러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잖아요. 일정 부분 당에 큰 부채를 남겼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채를 탕감하는 데도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비상겸 활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김정은, 시진핑 같은 공산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 라면서 만장일치의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점이 많고 특히 판결이 계속 8대 0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8대 0이죠. 저는 이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 예, 헌법재판소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매우 위험한 후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그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면서 정말 애타게 기다렸죠. 자꾸 늦어지니까 온갖 억측과 예측을 해가면서 이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헌재의 판결은 8대 0이었고 그 선고문을 보면 지금도 저희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국민 통합을 이룰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굉장히 숙고 끝에 나온 판결문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국민도 반대했던 국민도 곧바로 헌재의 결론에 대해서 수긍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던 김문수 후보가 과연 그조차도 진정성이 있었던 것인가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외교 관계나 이런 것들도 저렇게 거의 김정은, 시진핑을 동일시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발언들이 과연 향후에 한국의 그 국익을 위해서 이게 적절한 대통령 후보인가라는 측면에서는 계엄 사과를 마지못해 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후보에게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라, 뭐 대통령 탈당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게 참 말도 안 되는 요구였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요? 일단 그 헌법재판소의 구성이라는 게 일종의 정치적 후견주의가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대통령 임명 몫이 있고 국회 임명 몫이 있고 국회 가운데서도 이제 여야 달리해서 하는데 법을 제정하는 것은 뭐 국회의 몫이지만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사법부의 몫인데 그러한 그 사법부의 다양한 사고가 반영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그 헌법재판소 내에 문화를 지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볼 뿐입니다. 저도 뭐 정확한 뜻을 제가 후보의 뜻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할 것이냐, 자진 탈당을 안 할 것 같은 또 여러 전언들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보도를 보면 윤 전 대통령 입장이 뭔지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재원 비서실장 말을 보면 윤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가 소통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입장이 나를 밟고 가라라는 입장도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출당을 말렸다는 취지의 기사도 나왔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글쎄 뭐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나를 밟고 가라고 표현할 때는 보통 그 사람이 큰 잘못이 없는데 어떤 희생을 할 테니 나의 희생을 바탕으로 뭐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내라라고 할 때 나를 밟고 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지. 정말 큰 죄, 중죄를 지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거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발언을 정말 했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잘못되어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벌였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 지나면 대선이 18일밖에 안 남았는데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 무슨 탈당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한심한 상황입니다. 벌써 몇 달 전에 정리를 했어야죠. 아니 그리고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적어도 4월 4일 날 헌재의회에서 파면이 된 직후라도 정리를 했어야죠. 아니 여태 뭐 하다가 지금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탈당을 하네, 출당을 시켜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자면 정말 한심합니다. 예, 도로 친윤당이다라는 표현을 오늘 언론이 꽤 썼거든요. 동의하시는지,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하네요. 최근에 일어나는 과정만 보면 저도 약간 당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김문수 후보와 통화를 했고 일각에서 얘기한 것처럼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왜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느냐 이렇게 질책했다는 내용도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가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과 관련해서 당내에 큰 이견이 있다는 것 많이들 목도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금껏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른바 전통 지지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후보 스스로 여기에 완전한 단절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보고요. 예. 친윤 선대위가 다시 구성됐다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우리 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른바 친윤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를 치르다 보면 현역 의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실무적으로 일을 맡기다 보니까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용광로 같은 원팀 선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예. 김문수 후보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물들도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곧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당에서는 윤을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 참 많은 해석들은 있지만 뚜렷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보기엔 사실인 것처럼 느꼈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 본인이 당에 남아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게다가 이번 대선에 대해서 크게 희망을 안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다수의 의원들 또 지도부 친윤 의원들은 다음 그냥 당권 내 포석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쭉 가면 된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보기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석고대죄하면서 내가 당을 나가겠다, 국민께 죄송합니다라고 해도 사실은 이젠 너무 늦었고 별로 큰 효과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탈당을 해라 말아라를 가지고 서로에게 핑퐁하고 있잖아요. 당의 일이 많다, 또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볼썽사나운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지난 총선 때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 사이에 문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대표님이 하라고 하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막 이런 문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소위 일십했던 그 문자 말입니다. 결국에는 사과할 뜻이 없는 것으로 나는 읽었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첨언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사과 안 하고 넘어갔고 그 뒤로 계엄이 있었고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핑퐁하다가 저는 날 새을 것 같다. 그리고 대선은 끝날 것 같아요. 전혀 지금 그럴 뜻이 없는데 당에 일임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당시킬 마음도 없고 탈당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지금 떠넘기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중간에서 청년 정치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냥 소모적으로 예. 쓰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강단도 없어 보이는데 경로하면 어쩌려고 조만간 찾아가서 탈당을 권유합니까? 무슨 권유입니까? 내일까지 탈당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안 하면 출당이나 제명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게 본인이 국민들이 놀랍도록 빠르게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개혁을. 그런데 보여주는 게 결국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인준받고 나서 공식으로 한 얘기가 탈당 권유입니까? 죽도 밥도 아닌 것이고 예.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일의 연속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은 권한이 있지 않아요? 출당시킬 수 있는 권한이? 본인한테 있나요? 아니면 뭐 당의 어떤 기구가 해야 되나요? 평소 같으면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당원에 의하면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당무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권한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예. 선거 때 누구를 출당시키거나 뭐 입당시키거나 이런 게 최종적으로는 적어도 선거 기간 동안은 대선 후보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아주 좋게 해석을 하면 뭐 좋은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차마 자기 입으로는 당을 나가라는 얘기를 못하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역할을 나눠서 이른바 뭐 굿캅, 배드캅으로 해서 김문수 후보는 싫은 얘기 안 하고 김용태 이제 신임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요구하는 내지는 권유하는 역할 분담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정말 후보 뜻이 그렇다면 당의 인사가 저렇게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예. 저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란 게 지난 2022년 대선 때 당시 그 윤석열 후보 수행을 이용 전 의원이 했거든요. 그리고 일정을 강명구, 지금은 의원 됐습니다만 그때 일정을 강명구 지금 의원이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역할까지 똑같아요. 예. 3년 전 대선하고 지금하고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서울 신도림역 유세를 나갔는데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에게 항의를 받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분담자가 나오고 강아치기 하잖아요. 한번 하세요 좀. 어떻게 내정 되자마자 내부적으로 더 총질을 하고 있어. 예. 탈당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지만 또 현장에서는 반대 여론도 있고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장면이 우리 당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지했었던 이른바 뭐 강성 지지층이 있는 반면에 중도 확장 없이는 이번 대선 치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김문수 후보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예. 이런 과정을 뭐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이 하도록 일부 용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저는 결국에는 이번 선거에 임하는 분들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정말 승리하고 싶다면 당연히 중도에 있는 표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전통 지지자들은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보더라도 투표장에 가든 안 가든 결국에는 우리 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선거대책위원회가 선거 캠페인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 인선을 놓고도 굉장한 비판들이 많습니다. 제가 앞서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도 짚어드렸고요.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비상계엄을 굉장히 옹호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선대위 시민사회특별위원장의 이름을 올렸고요.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변호인 최기식 변호사 선대위의 클린 선거본부 공동대응단장으로 임명이 됐고 또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특전사령관이었습니다. 유혈 진압의 책임자이고
내란 목적 살인죄의 피고인으로 7년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입니다. 임명은 취소가 됐고요. 한 명도 아니고 잇따라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미 나오고 있고요. 한 말씀씩 들어보죠. 저는 뭐 다른 분은 차치하고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 고문으로 임명한 데 대해서는 그 절차 과정을 들여다보고 어떤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는지 김문수 후보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라도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징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대책본부에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런 그 논란을 일으킨 측면이 있다면 그 책임자와 관련해서는 선대위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가 12.3 계엄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진압군으로 활동했던 분을 이렇게 상임 고문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 역시도 정호용 전 장관이 이렇게 상임 고문으로 임명됐다는 최초 보도를 보고 이게 제대로 된 인사인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책임자에게 그 책임까지 함께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인선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더 보태주시죠. 선대위 구성하고 또 이제 다양한 선대위 직책을 가진 인물들이 또 가끔 말실수도 하고 다양한 뭐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실수를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죠. 어떻게 지금 이 조기 대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대선입니까? 이 내란 사태로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에서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나 여인영 전 사령관을 당의 고문으로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 그리고 오밤중에 또 취소하고. 왜 이 당은 이렇게 오밤중에 난리를 칩니까? 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7년형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를 거르지 못하고 선대위 상임 고문에 이렇게 임명을 해놓고 또 취소하는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은 도대체 이 대선에 대해서 대선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한덕수 전 총리가 호남에 가서 5.18 묘역 가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뭐 몇 번 외치고 뭐 사랑해야 됩니다 이랬던가요. 그런 황당한 발언까지를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김문수 후보 가서 저도 호남의 사회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할 건가요? 예. 5.18 기념식은 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45주년에 가서 무슨 낯으로 또 시민들을 마주할 것이며 그날 토론회에서도 반드시 이런 문제들 제기될 수 있는 것인데 실수할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폄하 발언 나오고 이러면은 징계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도덕적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이제는 뭐 그거조차도 무뎌진 것 같아요. 그 캠프의 김재원 의원도 다 과거 5.18 관련된 발언 때문에 징계받고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5.18 아예 학살의 주범을 고문으로 들이겠다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취소는 됐지만 개탄스럽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캠프뿐만 아니라 당 전체가 대선을 치를 만한 역량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역량도 없고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언급하셨습니다만 정호영 전 장관이 1932년생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당연히 그 과거 이력이 문제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걸러내지를 못하는 상황이 지금 국힘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석동현 변호사는 본인은 정치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싶어하는 거는 알겠는데 불과 작년 총선에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의 합당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저런 인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상원 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는 최기식 변호사가 사실은 국민의힘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왕 과천 쪽에 지금 당협위원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니까 캠프에 합류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당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현역 의원은 아닐지라도 지금 현직에 있는 당협위원장이
노상원과 같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내부 컨트롤이나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게 지금 당장이 아니고 한참 전부터의 국민의힘의 현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을 제대로 치러낼 능력, 대선에서 뭐 이기기도 힘들겠습니다만 이기더라도 사실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 1980년에 확대된 비상계엄, 또 2024년에 비상계엄과 관련이 어느 정도씩은 돼 있는 인사들이 선대위에 들어가면서 뭐 취소가 되기도 했지만 과연 지금 치르는 대선이 무엇 때문인가? 왜 지금 다시 대선을 빨리 치르게 될 수밖에 없었냐는 질문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말씀하셨듯이 정호용 씨에 대해서는 착오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업무상으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상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장예찬 씨라든지 많은 그 갈등도 있었고 당 운영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안타깝게도 떠나게 되고 저는 이 모든 분을 다 포용을 하겠습니다. 영광로가 되겠습니다. 네. 정광재 의원님, 이게 착오라고 하면 어떤 착오를 말하는 건지 이게 후보 모르게 이런 인선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구조인가요? 그래서 사실 선대위가 워낙 방대하게 구성이 되고 이 후보의 일정이 워낙 그 분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인선 하나하나에 후보가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착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그 상임 고문단을 임명하는 것은 조직본부 내에서 추천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후보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것을 인지하고 문제가 된 이상 바로 조치를 취하라라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저녁에 나왔다고 해서 왜 저녁에 이루어지냐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인식한 순간 바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측면,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선거 앞두고 윤을 아직 끊어내지 못하고 또 비상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JTBC가 취재된 내용이 5대0 라이브 끝나면 바로 뉴스룸이 이어지면서 뉴스룸에서 보도될 내용입니다. 미리 예고를 하나 해드릴게요. 12.3 계엄의 그 밤에 또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저희 JTBC가 입수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밤 11시 22분, 계엄 직후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에게 연달아서 전화를 걸었고요. 만약에 이게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는 협의였다면 내란 모의 혐의가 당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게 뉴스룸에서 보도될 기사의 전반적인 취지고요. 또 통화 내역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도 몇 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5대0 라이브가 끝나면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단독 보도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말미에도 제가 한 번 더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통화한 게? 뭐 통화 자체가 어떤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통화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방금 언급하신 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다음에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때 이제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몇 번 바꿨잖아요. 예. 뭐 국회 본관이라고 했다가 당사를 옮겼다가 몇 번 바꿨는데 그렇게 바꾸게 된 이유가 당시 원내대표를 하던 추경호 의원과의 어떤 통화를 통해서 뭐 의원들이 그 국회의사당의 집결을 못하도록 방해한 거라면 사실은 공범 형태가 성립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내란이 범행의 그 종결이 되기 전 시점이었으니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아직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대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예, 추경호 의원은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였고 또 나경원 의원은 당 중진이자 현직 의원이어서 표결을 행사할 수 있고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뭐 장관이었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에 언급되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저희 오대영 라이브에서도 예고를 해드렸기 때문에 입장 혹은 반론이 나오면 내일 또 전해드리도록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에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었고요. 예. 당시에 이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와서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계엄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당시에 이 의원들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어디에 모일 것이냐와 관련한 공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 당시 원내대표는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공지를 했는데 그것이 국회로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얘기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추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늘 더 뜨거워졌어요. 매일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라갈 걸 그랬다. 꼬마 민주당, 90년대에 있었던 통합민주당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에 갔다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당에서 가슴앓이 안 했을 거다라고 탈당한 국민의힘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또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갈 걸 그랬다. 노무현 전 대통령 따라서. 실제로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에서 홍준표 검사를 영입하려고 좀 시도했죠. 그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꼬마민주당과 김대중 총재의 신민당, 신민주연합당이 통합을 해서 1991년 10월에 민주당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함께 했더라면 오늘날 이제 민주당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마 지금 정계 은퇴 선언하고 하와이에서 여전히 그러나 정치는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온갖 자괴감과 뭐 회한 뭐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 어제 오늘 계속해서 SNS에 올리는 거는 이 진절머리 난다. 국민의힘에 뭐 5만 장이 다 떨어진다라는 취지의 글들을 계속해서 동시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본인이 정치에 입문하던 그 초기를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뭐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 선언을 한 마당에 더욱더 관심은 높아지고,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은퇴가 사실이라면 SNS를 딱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맹렬하게 지금 글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언젠가는 복귀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예, 연락을 한번 해서 인터뷰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방송을 보시면 미리 연락을 저한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인터뷰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과의 뭔가 도모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가 궁금해요. 이재명 후보가 막걸리 한잔하자 추후에 그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고, 국무총리를 제안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물론 민주당에서 사실무근이다. 홍준표 전 시장도 사실이 아니란 취지로 입장을 내긴 했지만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오늘 관련한 입장을 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께서 차라리 민주당으로 갔더라면 하는 저 마음을 저는 조금은 이해합니다. 아마 엄청난 자괴심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홍준표 지사께서 오죽하면 탈당과 동시에 정계 은퇴를 했을까. 예, 어떻습니까? 지금 김용남 의원 보시기에 국무총리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사실은 아니라고 선은 그었어요. 아니 근데 오늘 그 홍준표 전 후보가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왜 그 사진을 올리면서 구름 위에 올라간 오늘 나는 손오공 뭐 이런 문구를 썼잖아요. 예. 저 문구를 보니까
국무총리 엄청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의미가 뭘까를 추측해 보면 왜 손오공이 서유기에서 그 타고 다니는 구름을 우리가 근두운이라고 하잖아요. 구름을 타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막 한참을 날아다녔는데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놀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사실은 임명직 공무원이죠. 이번 대선에서 뽑히는 대통령이 시켜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처지를 근둔을 타고 막 날아다녀도 결국엔 대통령 손바닥 안에서 노는 손오공에 비유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엔 본인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자기 대통령이 안 시켜주면 국무총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고 싶은 마음을 저 글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오공이요? 한 5단계는 앞으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우리가 역사의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그 가정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서 꼬마 민주당이 갔더라면 경남지사 2번 하고 대구시장하고 5선 국회의원, 당대표 이거 할 수 있었을까요?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금 우리 당에 갖고 있는 실망감이나 뭐 허탈함 이런 정서는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30년 넘게 같이 정치를 했던 동지들이 있는 정당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당원들 보기에도 그렇게 좋은 장면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뭐 그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홍준표 시장의 인성을 운운했던데 평소에 그렇게 SNS를 열심히 하셨던 분인가 싶기도 하고요, 권영세 의원께서. 그런데 본인이 2022년 그 대선 당일날 투표 독려하면서 출연했던 유튜브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인성이 매우 훌륭하다라고 극찬했던 바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뭐 이런저런 막 극찬을 하면서 투표 독려를 했는데, 그런 권영세 전 위원장의 어떤 판단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영남 의원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꿈보다 해몽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만, 또 이제 이를테면 저희 민주당으로 이재명 후보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된다는 전제하에 통합, 화합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마치 김대중 대통령 초대 통일부 장관이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 강인덕 그 당시 장관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랄지, 또는 화합의 차원에서 김중건 비서실장을 임명했던 거랄지, 물론 그때는 이제 DJP 연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의 마음속에 의중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또 미리 너무 또 이 홍준표 그 후보 측근들 입을 통해서 나온 바라서 인사는 또 가봐야지 아는 거라 뚜껑 열 때까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이제 추측이지만 뭐 상상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정치에는 발휘되기 마련이고, 또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들은 또 열려 있고, 또 반면에 지금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비판하는 입장이 민주당과 같은 지금 상황인 것이지만, 조금만 더 시계를 뒤로 돌려보면 찬탄과 반탄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여러 생각들이 드네요.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지지율도 나왔고요. 새롭게 드러난 어떤 지지율에서의 변화들 이수진 앵커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잘 계셨니까? 아침은 드셨는지요?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화개장터. TK와 PK를 먼저 방문했던 이재명 후보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를 거쳐서 호남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일명 이순신 벨트를 따라다니는 건데요. 민주당 텃밭답게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80년 5월 광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 경험이 있어서 우리가 12월 3일 내란도 계엄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경험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서울 신도림역으로 가서 출근길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김군님 지시합니다. 조심하세요. 갑시다. 네, 이렇게 지지자들이 김 후보를 반기는 가운데 워낙 바쁜 시간에 개찰구 앞에서 유세를 하다 보니 몇몇 시민들은 불편한 기색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후보도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 교대에서 선생님이 될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보육이랑 교육 경계선이 허물어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움직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선생님들이 싫어하긴 하는데 유권자나 학부모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초등학교 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후 3시까지 애를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미래의 교사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이 후보는 보육을 학교가 다 맡는 건 포퓰리즘이라며 무엇보다 교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여론조사 오늘 발표된 것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3자 대결로 전체 응답자를 보면 크게 뭐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49.3, 김문수 25.8, 이준석 9.1, 그리고 없음, 모름이 12.9입니다. 근데 이걸 중도층으로 좀 좁혀서 보면 이재명 51.8, 김문수 14.4, 이준석 12.7, 없음, 모름이 17.6%가 나오거든요. 중도층에서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으로 좀 좁혀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저는 뭐 중도층만 따로 띄워갖고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건 뭐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없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그 유권자 구성은 진보와 보수 이렇게 굉장히 공고하게 결집돼 있거든요. 이 집결하는 것이 결국에 투표로 이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뭐 중도층만 떼놓고 보니까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오차범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런 거는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뭐 좀 유리한 그 지표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공고한 우리 진영 정치를 감안한다면 이것만 따로 떼놓고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높은 지지율, 그러니까 이건 오차범위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이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여론이 상당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중도층에서는 더 큰 차이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분석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석도 의견 있으십니까? 김정희 의원님? 중도층을 김용남 의원님. 선거로만 놓고 보면 일종의 스윙 보터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12년 대선 때는 당시 박근혜 후보를 찍고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를 찍고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그런 층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결국에 뭐 흔히 얘기하는 진보 보수 얘기할 때 결국에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중도층에서 어느 쪽으로 표가 좀 더 쏠리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 중도층 여론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온다 뭐 아니면 뭐 다른 거보다 김문수 후보가 너무 안 나온다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예. 저렇게 안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뭐 비상계엄에 대한 스탠스나 과거 자유통일당에서의 활동 같은 게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 전체 여론 지형에서 없음 모름이 12.3%, 12.9%거든요. 그런데 중도층은 지금 17.6%로 없음 모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19일 남겨놓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아직도 결정 못한 유권자가
제법 있다. 중도층에서는 더 많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무슨 단일화 얘기하고 이준석 후보와의 빅텐트 얘기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 모든 선거의 기본 아닙니까? 중도층 싸움인데. 예. 그런데 김문수, 이준석 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뭐 2%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이준석 후보가 그래 단일화 합시다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이제 5월 28일부터는 공표 안 되잖아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뭐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친다면 5월 18일 날 첫 토론회, 3번의 그 선관위 주간 토론회 중에서 5월 18일 날 토론회를 보고 그 마음을 결정하는 유권자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때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보면 과반 안팎으로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윤정 위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높은 득표율을 노리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은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투표함 열어봐야지 되는 거라서 저희가 물론 내란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끝까지 겸손해야죠. 그리고 막판에 어떤 변수가 또 생길지. 왜냐하면 우리가 개엄 이래로는 너무 놀랄 일들이 많아서 또 무언가가 숨어 있으려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물론 바라는 거는 압도적 정권 교체를 바랍니다마는 끝까지 한 표 한 표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에게 호소하자 이런 전략이고요. 또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대세론과 또 겸손 전략은 항상 병행되는 것 같아요. 선거 때 보면 우리가 대세를 잡았다라고 자신감을 또 고취시키기도 하지만 또 이러다가 또 너무 자만하는 것처럼 비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겸손한 모드로 가기도 하고요. 자, 공식 선거운동 오늘이 나흘째고 이재명 후보는 빗속에서 유세 펼쳤고 김문수 후보는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준석 후보는 나만 대선을 걱정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 것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망 때문이겠지요. 제가 이 순신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참 여러 면에서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그 절박함 때문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죠. 지방을 다니면서 정말 우리 지방이 얼마나 힘든지를 체감을 했습니다. 사실 참 굉장히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또 미래가 매일 나빠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너무나 그 가슴 아픈 우리 현실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그 당의 경선이 끝난 직후부터 거의 단일화 무쇠가 아닐까 하는 생각 정도로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깜깜이 선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은 토론 제안에 응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준석 혼자 대선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전남 찾았고요. 오늘의 마지막 일정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목포를 방문하는 일정이죠. 그렇습니다. 1박 2일 일정인데요. 그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제에서 시작을 해서 쭉 돌아서 오늘은 이제 뭐 광양, 순천 이쪽으로 해서 마지막 목포에서 7시 저녁 7시에 이제 마지막 유세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뭐 어제 오늘 지역 균형 발전, 뭐 통합과 화합의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김영삼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유산이랄지 이런 것들 우리가 얻을 것은 얻자, 본받자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말에는 5.18 민주화 운동 45주년 기념식에 또 물론 가서 참석하고 또 광주 시민들도 만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1박 2일의 여정에서 오늘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대구 광주의 젊은이들 화개장터에서 또 만나기도 하고 같이 유튜브 생방송도 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정말 이번 선거의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요? 후보의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통합과 화합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잘 녹아있는 1박 2일의 여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이미 떠난 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도 호남입니다. 서로 도와야지요. 이런 말 들었을 때 우리 그렇게밖에 못 보나 생각하셨을 것 같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일정도 이수진 앵커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신도림역 출근길 인사를 했었고 그리고 중앙선대위 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지역 요새를 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좀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대선 행보가 시작되고 나서 김문수 후보가 울컥울컥하는 모습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저렇게 한센인 마을에 가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울컥하는 모습도 좀 기억에 남고요. 예, 지난번에 또 청년 만나서 울컥하는 네. 모습도 보였던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김문수 후보의 삶의 진정성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 진정성은 누구도 의심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저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눈물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유권자들에게 가장 뭐 회자가 됐었던 것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던 장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물 이런 것들 기억할 텐데 그 김문수 후보 자체의 삶이 굉장히 그 다이나믹합니다. 한국 현대사를 정말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죠. 노동운동 김문수 후보만큼 치열하게 했었던 분 없고요. 국회의원으로서 도지사로서 행정능력 김문수 후보만큼 보여준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의 삶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과정에서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눈물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눈물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준석 후보 일정 정리해 볼게요. 서울 교대에서 오늘도 역시 학식 먹기, 학생 식당에서 구내 식당이죠. 식사를 했고 또 나만 대선 걱정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네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발언을 했고요. 또 이재명 후보에게는 TV 토론을 더 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나만 대선 걱정을 하는 것 같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일단 김용남 의원께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뽑기 위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해야 되는 토론의 횟수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3번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번의 토론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후보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토론의 횟수를 많이 갖자라는 의미로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선거 구도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적의 선거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요 후보가 지난 2017년 대선에 비해서는 매우 간명하죠. 그러면서 또 1, 2등 후보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3의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올리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인데 단일화 할 것 같으면 지지율이 올라가지가 않겠죠. 어차피 없어질 후보라고 유권자들이 인식하면 지지율이 안 올라갈 테니까 이제 단일화는 뭐 만에 하나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도 마지막까지 안 한다고 할 겁니다.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할 것이고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1등 후보하고 TV 토론이나 공개되는 토론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유리한 건 사실이죠. 예, TV 토론이 지금 3번 예정이 돼 있고 더 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3번은 하게 돼 있는데 TV 토론이 큰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들 보십니까? 사실 TV 토론만큼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논문 같은 데서도 TV 토론의 효과에 대해서 실제 있다 없다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TV 토론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갈수록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진영 정치가 강화되고 있고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무리 못했어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처음에 TV 토론이 처음 도입됐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그 3번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18일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볼 것 같은데 4명의 후보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뭐 충분하게 오고 가는 토론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보들의 생각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는 유권자들에게는 그래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이제 1등 후보를 자꾸 공격하고 뭐 하자 하는 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제3후보의 어떤 전술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본인만 대선 걱정한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걱정하고 있고 이 선거를 매우 눈여겨보고 있으면서 마음을 결정하고 계시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TV 토론으로 세 분의 대담을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TV 토론 우리는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대구에서 태어났고 상위군경 할아버지를 두었고 보수의 가치를 아름답게 재창조하고 싶은 보수주의자 정치인이다. 어디서나 당당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이준석에게는 2번째의 기회가 오겠지만 대한민국에는 2번째의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잘못했다고 큰절하는 정치 말고 서로 수고했다고 부둥켜 안고 위로하는 정치,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함께 만들어간 성공의 기쁨에 눈물을 흘리는 정치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분입니다.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작년에 의정 갈등이 거의 극에 달할 때 네. 예, 추석 직전에 한번 인터뷰를 하고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의정 갈등이 이제 좀 해소가 돼야 될 텐데 네. 차기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대선에 임하는 개혁신당의 자세랄까요? 어떻게 지금 마음가짐을 갖고 임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번 대선에 나가는 캐치프레이즈를 압도적 새로움이라고 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압도적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새롭다는 뜻도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환경이 압도적으로 새로운 미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기성의 정치에서 어휘만 바꾸거나 인물만 교체하는 방식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이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국가 경쟁력의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별로 이념을 가지고 싸우는 기성의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생존하게 하고 나아가 이기게 하는 지성의 정치라는 것을 모토로 국민 여러분들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대구도 다녀오시고 네. 이제 유세 현장 많이 가보셨을 텐데 체감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오늘 한겨레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층을 떼어서 보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도 저런 중도층의 민심을 느끼고 계세요? 네,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렇고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굉장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중도층은 특히 이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느냐를 매우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유권자분들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현재 당세나 지금의 선거 구도를 볼 때 이유 없이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지자분들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저희 이야기를 듣고 이성적으로 판단한 후에 저희를 지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 주변을 설득할 힘과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도층에서의 소구력이 다른 당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당 내부로도 그분들은 무작정 찬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비판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저희에게 제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선거 캠페인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중도층은 늘 캐스팅 보터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중도층을 잡아야 이제 선거에서 이긴다라고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중도층에 더 확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현 시점에서 개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복리의 마법으로서 주변을 확장시켜가면서 선거의 하루는 천년과도 같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빠른 기세로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과의 뭐랄까 역전이랄까요? 이런 것까지도 지금 노리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는 선거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역전은 그 과정에 있을 것입니다. 예. 전국 지표조사에서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호감도 조사를 해보면 호감 가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72%로 가장 높게 네. 나왔거든요. 왜 그럴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양대 거대 정당이 양강 구도를 아직은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은 이미 이긴 상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변수로 남아있는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존재가 불편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쩌면 보수의 표를 일부 빼앗아간다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는 동시에 또 어느 한편으로는 또 단일화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계속 하고 계신 상황이기 네. 때문에 당연히 후의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불어나는 당세라던가 그리고 정책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새 정치에 대한 열망 그리고 SNS 등으로 인해서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장이 넓어진 것 등을 생각하면 저희는 분명히 설득되고 또 납득이 되시면 그런 비호감은 증발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거대 양당에서 상당히 견제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대구 유세 함께 다녀오셨고 앞서 영상 봤는데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틀어주시겠어요? 어땠는지. 네, 대구 유세 지난 이제 첫 유세지로 대구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대구가 고향이시죠 이주영 의원도. 네, 그렇습니다. 예, 대구 민심은 어떻습니까? 개혁신당에 대해서요? 대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에 있어서 대단히 도전적인 곳이라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방문하고 느낀 것은 여러 고난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또 대단히 높은 곳이구나. 회복 탄력성이요? 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구 유세에 가서 총선 이후 여러 번의 유세를 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내밀하고 또 솔직한 이야기를 용감하게 연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래도 될 것 같아서입니다. 네. 들어주실 것 같고 변화가 느껴졌기 때문에 용기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동남풍이 불 겁니다. 동남풍이 불 것이다. 제가 이제 준비된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네.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서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전국에 비해서는 좀 높게 나타난 추세가 보였고요. 네. 대구를 그래서 제일 먼저 유세지로 선택하신 거예요? 왜 처음으로 가셨습니까? 대구가 가장 상징적인 것이 지금 대구는 보수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또한 보수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는 곳이고 그럴 역량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여러 면에서 대구에 공을 들여온 역사가 있고 그리고 아주 오랜 이전 당에 몸담았을 때부터 대구를 통해 본인의 변화를 이루어 왔고 거기에 화답해 주셨던 지역이기 때문에 대구에 가서 가장 먼저 인사를 드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대구 오랜만에 가셨어요? 네, 오랜만에 갔습니다. 예. 대구에서 그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 유세하는 장면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네. 모여 계시는 장면이 인상이 깊더라고요. 앞서 이제 의정 갈등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21대 대통령이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이 과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개혁신당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의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의정 갈등이 아니라 의료 붕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해결도 갈등의 봉합이 아니라 붕괴된 토양의 재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당에서는 이것을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저희 당에서는 전공의나 의대생들과 가장 활발하게 소통해 왔지만 오히려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적은 오히려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들에게 미래 의료에 여러분이 기여해달라는 당부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개혁신당이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가장 큰 지지를 얻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이라던가 하는 곳에서는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환경의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를 누가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가느냐입니다. 저희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계를 이루는 모든 전문 직역들의 전문적인 식견에 대해 충분한 존중을 가지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런 방향성과 방법의 차이가 앞으로의 갈등을 그리고 지금의 붕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증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세요? 증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배의 문제이고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대구 경북 의사회에 가서도 지역 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저희 당에서 어제 응급 의료 체계 개편에 대한 공약도 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선행해야 할 것은 지역 의료와 핵심 의료의 권위의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의료의 경우에는 소멸 지역인 경우에 지역에 차등화된 수가를 책정함으로써 그 지역의 의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역 의료의 경우에는 지역 의과대학을 교육 특화함으로써 그 지역 의료의 권위와 명예를 높여야 지역 의료가 함께 살아나는 것이지 인류와 이류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공공의대의 형태를 전국에 있는 한두 군데에 새로 짓는다고 해서 지역 의료가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큰 하나의 틀로서 응급의료 체계를 시작으로 한 전체 의료 전달 체계를 수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고갈이 앞당겨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의 구조적인 개혁, 그리하여 신건강보험과 신의료체계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당 정책위 의장이시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면서 공약에 많이 관여를 하셨을 텐데 1호 공약이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라고 내세우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금 추구하시는 거잖아요. 작고 강한 정부를 추구하고 작지만 있습니다. 강한 정부.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정부일까요? 왜 부처를 저렇게 대폭 통폐합을 해야 될까요? 저희는 부처의 이름이라는 것 그리고 부처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 중요한 것은 방향성, 두 번째는 실행 주체,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은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형상화하여서 보여드린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실행 주체는 부처의 이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실행 주체와 그 책임을 분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그리고 나라의 빚 그리고 추가로 소요될 재정 등을 고려를 할 때는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를 통폐합하고 특히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가의 존속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작지만 강한 정부, 극도로 효율화된 정부로서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하시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작아지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 특히 지금처럼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좀 강한 힘을 가지고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빨리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반론에도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한 정부를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켜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또 특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단위로 바뀌는 국가의 예산이라던가 산업과 기업들이 맹렬하게 달려나가고 있는 세계의 분위기를 볼 때 정부는 반드시 기업보다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 산업에 비해 국회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것을 감안할 때 과거에 국민들을 무언가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고 도와주어야 할 존재로 인식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더욱 높은 전문성을 가진 국민들을 뒤에서 지지해주고 보완해주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각 부처나 국회에서의 각 당이 다투느라 혹은 힘겨루기를 하느라 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가부 폐지를 지금 주장하고 계세요, 공약으로. 그래서 여가부는 없애고 여성 인권 보호 기능을 인권위로 합쳐서 가는 방향으로
공약을 내세웠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하려고 했고 네. 여가부 폐지라고 아주 짤막한 뭐랄까 한 줄 공약 이런 네. 것도 냈었는데 결국 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 반발들이 있을 텐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중에 그것이 실제로 실행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실행의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어에는 반드시 그 형식 때문에 발생하는 내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한쪽에 치우친 명칭을 가진 것 자체로도 분열의 싹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지금은 여성과 남성, 청년과 노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녀를 아우르는 인권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고 청년과 노인을 아우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국가 경쟁력의 쇠퇴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오히려 보편적인 어휘를 쓰고 그 제목을 간명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고 분열의 싹을 처음부터 없애는 것이 국민 통합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 폐지가 여성 정책에 대해서 확 힘을 빼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 혹은 걱정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여성이기도 하고 또 저에게 어머니도 계시고 저에게는 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여성만을 위한 페미니즘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한 페밀리즘이라고 할 수 있고 남성이 소외되지 않고 그 외의 직역이 함께 그 외의 모든 성별이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통합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공수처 폐지도 지금 내걸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왜 공수처를 폐지해야 된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의견도 있거든요. 공수처를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다른 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처음에 설립된 취지 그리고 지금까지 공수처를 중심으로 둔 여야 간의 힘겨루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공수처의 초기 설립 취지나 그 이후에 가야 할 길에 대해 과연 공정했고 정직했느냐 하는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의 검찰 조직이라는 곳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사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도 실제로 내부에서부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전체를 함부로 손대자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책임의 주체를 두고 그곳에서 원칙에 맞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공수처 폐지 그리고 검찰 개혁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단일화 여기는 사실 개혁신당에겐 질문드리긴 굉장히 실례인 질문이고 지금 한창 선거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어디에 이익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한 말씀 하시죠. 이준석 후보는 거의 매일 같은 질문을 받고 네. 거의 매일 같은 내용의 답을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선대위원장으로 한 말씀 하시죠. 이익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저희는 텐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크고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용감하게 맨 땅에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이라는 벽돌 그리고 소통이라는 시멘트로 정말 좋은 집을 지을 겁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 텐트는 사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없습니다. 예, 가능성은 아예 제로다. 그렇습니다. 예, 제3당에게는 대선 때 항상 그런 질문들이 숙명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데 또 숙명적인 답변들은 항상 또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없다라고 이준석 후보도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공동선대위원장도 방송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죠. 오랜만에 뵙고 또 인사 나눠서 반가운 시간이었고 한 18일 정도 남았나요? 네. 예, 선거전 잘 치르시고요. 네. 또 선거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노화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기억력 감퇴 브레이닝 할 수 있는 기억력 감퇴 개선 은행엽 X GK501 인삼X G115로 기억력 감퇴 개선 현재 진행형 브레이닝 오늘부터 브레이닝 캡슐 꼬리는 회로 먹겠네.
라는 불안한 요리는 그만. 넓고 고른 열로 끝까지 맛있게. 쿠쿠의 열기 끝까지 간다. 쿠쿠 인덕션. 이민샷 이 정도는 돼야죠. 항산화, 활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민샷. 딸, 뭐? 여보, 허리. 매일 듣는 말인데 마음처럼 잘 안 되죠? 이제 세라젬이 나설 차례. 우리 가족 척추관리 의료기기. 세라젬으로 집에서 쉽게. 세라젬. 후보들의 공약 비교, 오늘은 청년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입니다. 대기업의 신입 공채를 장려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입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1.7%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입니다. 청년 지원은 한 목소리,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으로 생활 안정과 생활비 절감을, 김문수 후보는 취업 지원으로 미래 설계를, 이준석 후보는 금융 지원으로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각각 강조합니다. 어떤 후보에, 어떤 공약에 더 끌리십니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딸 아빠 뉴 키워줘. 귀찮아. 자기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우리 가족 뉴케어. 생애 주기에 맞춘 균형 잡힌 영양 설계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의 온 가족의 영양을 채우다. 이건 그냥 정수기가 아니에요. 풀터치 기능이 탑재된 정수기죠. 디테일하게 조절하고 자주 사용하는 옵션은 즐겨찾기로 한 번에. 정수기가 참 프로페셔널하죠? 그래서 이름도 코웨이 아이콘 프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그냥 정수기가 아니니까. 계속되는 혁신, 코웨이 아이콘 프로.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뉴스룸 예고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2.3 계엄의 그날 밤, 그리고 그 후에 수일간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저희 JTBC가 입수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리고 나경원, 추경호 등 당시 여당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유튜버와도 하루 5번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